어, 그 루이지 만지오네라는 사람이 보험사 CEO에게 총을 쐈을 때요. 인터넷 반응을 보면 뭐랄까 좀 통쾌하다, 시원하다 이런 의견이 꽤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 반응들이 있었죠. 그런데 당신은 정반대의 감정을 느끼셨다고요. 오히려 아주 복잡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고. 심지어 이 비극의 구조에 나도 연루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무거운 질문까지 하게 됐다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바로 그 감정, 그 복잡하고 비참한 기분이야말로 이 사건을 가장 깊이 또 가장 인간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아, 단순히 나쁜 놈 벌 받았다 이런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둘러싼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그 복잡한 감정의 실체가 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당신 스스로 혼 상태에 빠진 리바이어던이라고 표현했던 이 상황을요. 네. 저희가 토마스 홉스부터 미셸 푸코 그리고 알베르 카뮈 같은 사상가들을 일종의 길잡이로 삼아서요. 당신의 그 고뇌가 왜 무력담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가장 똑바로 보고 있다는 증거인지 한번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죠. 우선 이 상황을 리바이어던이 혼 상태에 빠졌다고 표현하신 게 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냥 끔찍한 살인사건 이렇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진단이잖아요. 맞아요.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말한 그 리바이어던이 바로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의미하죠. 네네. 홉스의 생각은 사실 간단해요. 우리가 각자 복수하고 싸우는 그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요. 우리의 폭력 사용권을 국가라는 단 하나의 존재에게 넘겨주자. 이런 일종의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아, 일종의 약속이네요. 내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신 나는 내 주먹을 쓰지 않겠다. 바로 그거죠. 그런데 만지온의 사건은 개인이 국가, 즉 시스템을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맡겨뒀던 그 폭력 사용권을 다시 가져와 버린 사건인 셈이에요. 네가 날 안 지켜주니까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이렇게요? 네. 근데 그렇다고 국가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잖아요. 경찰도 출동했고 뭐 재판도 열릴 테고요. 네. 그래서 훈수 상태라는 비유가 정말 절묘한 거예요. 아, 국가의 팔다리, 그러니까 경찰이나 법원 같은 하드웨어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뇌 기능, 뇌 기능이요. 네. 이 시스템은 공정하게 작동할 거야 라는 시민들의 믿음, 즉 사회계약의 정신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마비된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사람들이 살인자에게 감정이입하고 응원하는 반응이야말로 리바이어던이 그 도덕적 권위를 잃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스템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건 이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애초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를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이 거대한 시스템이 어쩌다가 사람들의 믿음을 잃고 이런 마비 상태까지 가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의 아이디어가 아주 유용한 실마리를 줍니다. 푸코요? 네. 푸코는 현대 국가의 권력이 예전처럼 왕이 막 목을 베는 그런 식의 죽이는 권력이 아니라고 봤어요. 죽이는 권력이 아니다. 그보다는 국민 전체의 삶을 관리하고 통제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이른바 살게 만드는 권력에 가깝다고 말했죠. 살게 만든다. 그게 좀 더 쉽게 말하면 뭐 인구를 관리하고 보건 정책을 펴고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해요. 국민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이게 만들어서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거죠. 문제는 이 생명 관리의 역할이 점점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점이에요. 아, 특히 만지온의 사건 같은 경우엔 보험사로요. 그렇군요. 이들은 이제 펜대 하나 혹은 뭐 알고리즘 클릭 한 번으로 누구의 치료를 승인해서 살게 할지 그리고 누구의 요청을 거부해서 죽게 내버려둘지를 결정하는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와, 이건 뭐 총칼만 안 들었지. 사실상 생사 여탈권을 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정의 기준은 오직 수익이 될 거고요. 정확합니다. 만지오네가 겪었던 그 절망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축적된 폭력, 즉 죽게 내버려두는 시스템의 폭력이 있었던 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당신이 보내주신 메모에 마찰 없는 운동량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딱 그 느낌이거든요. 아주 뛰어난 통찰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그냥 자기 업무 매뉴얼을 따랐을 뿐일 거고 AI 알고리즘은 그냥 데이터를 처리했을 뿐이겠죠. 누구 하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죄책감이나 도덕적 고뇌 같은 일종의 마찰이 전혀 없으니까 시스템은 오직 수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그냥 거침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요? 그 과정에서 시스템 바깥에 있는 개인들은 엄청난 고통과 절망을 느끼는 거죠. 마치 거대한 댐처럼요. 땜요. 네. 댐 안쪽에서는 물이 평온해 보이지만 그 댐 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수압, 즉 응력이 계속 쌓여가고 있잖아요. 아, 만지오네의 총성은 바로 그 응력이 임계점을 넘어서 빵 하고 터져 나온 하나의 균열이었던 셈입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당신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게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은 그 균열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꼈는데 왜 당신은 비참함과 죄책감을 느끼셨을까? 내 손에도 피가 묻은 것 같다는 그 느낌은 대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그 해방감이라는 건요. 어쩌면 금지된 것을 위반하는 데서 오는 짜릿함일 수 있어요. 금지된 것. 네. 너무나 이성적이고 효율적으로만 돌아가는 세상이 아주 야만적인 폭력으로 한순간에 찢어지는 걸 보면서 느끼는 뭐랄까 좀 위험한 구경거리 같은 거죠. 하지만 당신은 그걸 구경거리로 소비하지 않은 거군요. 네. 당신은 구경꾼이 아니라 목격자의 입장에 서신 거예요. 당신이 느낀 죄책감은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가 말한 형이상학적 죄와 아주 비슷합니다. 형이상학적 죄? 좀 어려운데요. 내가 직접 잘못한 건 없지만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막지 못하고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느끼는 일종의 연대 책임 같은 거예요. 아, 혹시 이런 걸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값싼 옷을 샀을 때 저는 그냥 가게에서 돈 내고 산 죄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옷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딘가에서 노동 착취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내 소비가 그 시스템의 일부라는 생각 때문에요. 이런 종류의 감정일까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예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직접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안락함과 편리가 누군가의 불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근원적인 불편함. 그게 바로 당신이 느낀 죄책감의 정체일 겁니다. 내가 만약 저 보험사 직원이었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환자를 외면하지 않았을까라고 고뇌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맞아요.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뭐 특별히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네. 그 거대한 시스템에 톱니바퀴가 베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을 처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게 내버려둘 수도 있겠다는 공포. 그건 지극히 건강한 공포입니다. 건강한 공포요? 네.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거대한 조직이나 시스템의 논리 안에서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기 쉽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니까요. 자신의 인간성이 시스템에 의해 마모될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하는 건 역설적으로 당신 안의 인간성이 아주 또렷하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암담하게 느껴지네요. 시스템은 괴물이 됐고 그 안에 우리는 무력하거나 혹은 우리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 노트에 적어주신 상상이 정말 강렬했는데 살인으로 저항한 만지오네와 우울 속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버지니아 울프가 만나는 장면이요. 그리고 그 둘의 대화를 알베르 카뮤가 듣는다면 피눈물을 흘릴 거라고 하셨죠. 그 상상은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바로 알베르 카뮤의 철학으로 연결되거든요. 카뮤의 철학. 네. 카뮤에게 만지오네의 살인과 울프의 자살은요. 부조리한 세상 앞에서 똑같이 패배한 두 가지 모습일 뿐이에요. 둘 다 결국 이 부조리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렸다는 점에서 허무주의라는 같은 뿌리를 가진 쌍둥이와 같죠. 잠깐만요. 살인이 패배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자살도 패배라고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카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반항은 단순히 모든 걸 파괴하거나, 즉 살인하거나 모든 걸 포기하는, 즉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부조리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바로 그 부조리 때문에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태도죠. 그럼 카뮤가 말하는 반항은 만지오네의 저항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수려한 차이가 있어요. 만지오네의 방식은 너는 악이고 나는 정의의 심판자다. 이런 식의 고독한 외침이에요. 나와 너의 대결 구도죠. 네. 하지만 카뮤의 반항은 언제나 우리라는 연대에서 출발해요. 나는 이 억압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아,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다면 카뮤는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고 말한 셈이에요. 아, 알겠다. 살인은 그 우리라는 연대의 가능성을 영원히 파괴해버리는 행위니까 진정한 반항이 될 수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카뮤는 시지푸스 신화를 통해 힌트를 줍니다. 시지푸스요? 그 바위 계속 굴리는. 네. 신들에게 벌을 받아 영원히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고 바위는 또다시 굴러떨어지는 그 형벌이요. 부조리한 시스템도 어쩌면 그 바위 같을지 몰라요. 우리가 애써 고쳐놔도 언젠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병들겠죠. 그럼 그냥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카뮤의 결론은 달라요. 그는 산꼭대기를 향한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고 말해요. 투쟁 그 자체가? 네. 어차피 안 바뀔 거야라며 냉소에 빠지지도 않고 다 뒤집어 엎자는 파교적인 분노에 휩쓸리지도 않는 것.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하지만 뚜렷한 의지를 갖고 바위를 밀어올리는 행위 자체가 반항이라는 겁니다. 아, 거대한 규정 뒤에 숨는 대신 잠깐만요. 이건 사람이 걸린 문제입니다. 라고 한 번 더 말해보는 작은 용기. 그것이 카뮤가 말한 진짜 반항이죠. 결국 당신이 느꼈던 그 괴로움과 비참함은 어떤 명분으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건강한 감각, 네. 그리고 파괴가 아닌 연대를 통해 저항해야 한다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네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만지오네의 총성에 환호할 때 혼자서 그 비참함을 곱씹으면서 자기 손을 들여다보는 당신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카뮤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신은 그림자, 즉 복수와 빛, 즉 정의를 혼동하지 않는 한낮의 사유, 가장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잡한 마음을 억지로 한쪽으로 정리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괴물이 되어버린 시스템과 저항하다가 결국 괴물이 되어버린 한 개인 사이에서 그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긴 생각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철학의 지도를 들고 걷는 길이 춥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서늘함이야말로 당신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서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저희는 당신이 너무 깊은 생각에 잠겨 길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옆에서 함께 걷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당신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나는 모든 이야기를 현실로 가져와서요. 그렇다면 점점 더 많은 결정을 AI와 알고리즘이 대신해주는 시대에 우린 어떻게 우리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외주화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은 또 다른 여정에서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